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원의 높은 토크쇼 첫 번째 순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동계권론 뉴스타파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조원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토크쇼라고 전해 들었는데 첫 번째 토크쇼 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도권 전력망 확대 정말 해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수도권 전력망에 대한 문제, 한국의 전력망 문제에 대해서 이미 꽤나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초적인 설명을 석광훈 전문위원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의 전문위원 석광훈입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의 실질적인 설명과 토론이 있기 전에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이슈들, 제도적으로도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본격적인 논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는 나중에 제공이 되겠지만 지금 미리 준비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현재 수도권 전력망 확장 정책의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전국 전력 수요의 약 한 42%, 43% 정도를 최대 전력 수요 기준으로 그 정도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갖고 있는 발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비하는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외부 송전선으로부터 융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이제 삼성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상단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단의 최종 계획에 따르면 이제 약 10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총 전력 수요가 한 40기가와트라고 보면은 그거에 5분의 1 이상이 지금 삼성 용인 반도체 상단 하나에 이제 집중이 되는 이제 더 추가로 생겨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 2월에는 또 국회에서 여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력망을 확충을 해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원정의 원활한 전력 공급,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핵심 내용은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규제 완화로 인한 규제 완화를 전력망 건설 지역에 해서 그다음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또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으로 지금의 여당이죠. 대선 공약으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제기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서해안과 그다음에 서남 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해저 케이블, 해저 HVDC 송전 전력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력망 운영 상황과 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765kV 송전선로가 저 동해안과 저 서해안의 석탄 발전단지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0kV HVDC라는 송전선로가 또 이 역시 이제 서해안 석탄단지에서 지금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45kV 송전선로가 자료에는 5개로 되지만 4개의 선로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설비 용량만으로 따지면 약 46기가와트 정도의 송전선로가 지금 운영 중이고요. 그 밖에 이제 HVDC 송전선로가 정확히 신한울 원전에서 수도권에 지금 하남에서 이제 변전소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곳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제 건설 중이고 계획으로 또 추가로 이제 서해안의 HVDC 송전선로가 이제 육상으로는 3, 4, 5kV 송전선로 7개 선로 이상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단하게 자료로 이제 지도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참고상으로 이제 지도를 간단하게 여기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권의 지금 그 송전망 확장 계획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따가 그 정광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미 이제 전압 안정도라는 그 일종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압 안정도 즉 이제 수도권에 너무 많은 그 수요가 밀집되어 있고 또 장거리 송전을 함에 따라서 수도권의 전압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칫 이제 송전선로의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압 불안정에 의해서 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력거래소라는 이제 전력당국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의 주요 7개 초고압 송전선로의 그 설비 용량이 46GW인데 이거의 4분의 1인 약 13GW 이하로 그 허용 용량을 송전 허용 용량을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지금 1차선밖에 못 쓰게 만드는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수도권의 송전선로는 이미 재기능을 재흡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설을 하더라도 역시 똑같은 운용에 이제 처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미 송전선로의 기능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슷한 송전선로를 또 건설하는 것이 어떤 그 투자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과연 가능한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KDI 같은 곳이 국가 사업을 승인을 할 때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차선밖에 못 쓰는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그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물어보게 본다면은 답은 어떻게 보면 장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 제가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육상으로 7개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수도권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밀양 사태라든가 이런 경험을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후에 좀 그리고 그 이후에 박진희 교수님께서 좀 더 정확 좀 제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지금 전력망충특별법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이제 단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송전선로의 밀집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 우리나라 전력망충특별법의 어떤 모델이라고 국회에서 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독일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논리가 그 제도 그 법률을 입법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국토를 10km, 가로 10km, 세로 10km, 즉 100제곱킬로미터로 표준화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그 1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10km, 그러니까 이게 회선 길이인데 조금 기술적으로 좀 다르지만 상대적인 비교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100제곱킬로미터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약 24,000명이 살고 송전선로가 약 10km가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100제곱킬로미터 내에 37km의 송전선로가 통과를 하고 있고 인구는 또 독일의 2배인 54,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4배 정도의 높은 송전 밀집도를 이미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만 봐도.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처럼 그 전압 안정도 문제 같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겪었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대신에 이른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조널 프라이싱이라는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신규 전력 수요를 그러니까 스톡홀름에 위치한 수도권 인근에서 그 전력이 풍부한데 인구는 적은 북부 지역으로 그리고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북부 지역으로 신규 산업 전력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해외에 어떤 미리 우리보다 한 20-30년 정도 먼저 경험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역별 차등제 같은 대안들이 지금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이제 이른바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게 규정이 되고 조만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지역 간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이 토론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일단 하고. 다들 좀 다 이해하시고 다 보이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저는 스웨덴부터 이제 소설을 들리기 시작하면서 조달판신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아마 저 말고 많은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끝나고 시험 치실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저 오늘 에너지 토크쇼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한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죠. 여기는 직접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밖에서 땡겨서 쓰는 곳이 많다. 밖에서 땡겨오지 않으면 수도권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다가 이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틀어주고 여기저기 수많은 공장들을 틀어주겠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하고 송전선도 훨씬 많이 필요한데 이미 수도권에는 이게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4차원이라고 하는 되게 넓은 송전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 요건 때문에 1차선밖에 없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송전망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우리가 AI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망 특별법을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보시기에는 이게 좀 과거에 이랑 한전탑 발전처럼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이후에 이 송전망이 만들어지더라도 여전히 기술적인 제약이나 우려도 많다. 그래서 독일이나 스웨덴에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풀었는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도 적절한 해법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들렸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석광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선생님도 한번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박진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전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에너지전환 포럼에서는 그 전환의 빠른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어떤 기술 부분들의 재생에너지라든가 송전망이라든가 이 부분들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환 포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제 사회적 대화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기술 갈등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사전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조금 해왔었고요. 예, 그거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크 주제도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호 위원님 좀 아까 인사 드렸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전영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현재 에너지 전환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마치고 현재로는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세 분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기회가 별로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갖고 계신 이분들을 많이들 해소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석광호 위원님께서 되게 많은 얘기를 엄청 압축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은 것 중에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연배가 이제 들통이 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기자회견 초반을 할 때 제 동료 기자들은 밀양에 출장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저는 그때 다른 출입자라서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밀양의 이제 주민분들이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그 중에 어떤 주민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만들었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또 후속군으로 보내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걱정이 드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도권에 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또 어디서 당겨봐야 되고 그만큼의 생존권을 또 국토 어디나 꽂아야 되고 이건 누군가의 집 앞이 될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문제를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분야를 좀 많이 보고 계셨다. 박지희 교수님한테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실제로 이제 그 공표가 되고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그 이전과 다르게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 밀양 사태도 있었고 해서 이 송전망 확충과 관련해서 좀 충분히 이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좀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 대한 그 설명 부분들에서 가장 그 크게 이전과 다르다는 점으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법안 내용에 담아놨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인식해서 보상을 좀 잘해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반대를 했던 그 이전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가가 땅값이 떨어진다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압 송전망에 의한 전자파에 의한 피해, 이제 공감 피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에너지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갖춰진 것이 그 주민들이 경과지 지나가는 곳에다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마을의 이제 수익들을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재생에너지 법안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로 해서 이제 보상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부분들에서 이 보상 부분들도 이전에 그 보상 금액보다도 좀 확대했다라든가 이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그 주민 희생 부분들에 대한 피해 부분들에 대한 보상 부분들은 이번 법안에 많이 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기본 기간 계획이라는 것들을 미리 5년마다 30년 단위로 해서 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간 계획 수립된 것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미리 이제 공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전력망 계획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좀 공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아직도 이 전반적인 큰 그림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 큰 그림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선을 그을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적어도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입지에 대한 경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지나면 제가 가서 그런데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실
지금 그 시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전에서 그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간단한 이견들 정도 수렴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나 종점이 다 정해져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정해져 있고 지나가는데 그럼 저는 거기 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 입지선정위원회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특별법 부분들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또 뭐냐면 이 정보들을 알려주는 공청회나 설명회 실시계획 단계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최근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 의견이 있어서 혹은 아주 극심한 데모라든가 뭐 일국의 그 방해 공작에 의해서 이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좀 예를 그런 들어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순두선 지나가요. 되게 싫어요. 나가요. 주방 대대로 살던 집이고 엄마 아빠랑 잘 살던 집인데 전자파 나온다고 그러고 걱정이 돼요. 입지선정위원회 갔던 이미 종점은 다 진행돼 있어.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면 제가 세게 반대를 하면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요지가 조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반대가 없다 하더라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는 분야로 뭐가 또 있냐면 물밑으로 지나간다라든가 지하로 지나갈 경우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과 달리 우리 집 아래로 지나가면 나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물밑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찍이 그러니까 시종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대 의견들은 사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들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갈등 부분들을 조정했던 것은 그 시종점을 시정점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공람을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 정도 하면서 그 30일 동안에 사업자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 왜 이 지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견에 대해서 사업자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서를 반드시 하고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는 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심히 설득을 해야 이런 그렇죠. 그 소통이 그러니까 그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구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1회 일방적으로 여기에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지나가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냥 이견을 말해라. 그 이견을 사업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수정된 사업의 주민들의 이견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전혀 시행령에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사들을 반영하도록 절차는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그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생략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좀 눈에 띄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청회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청회와 설명회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그 문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특별법의 어떤 의미 부분들을 주민수용성 부분들을 충분히 담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용 부분들에 보면은 보상 부분들에 있어서의 확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어 가지고요. 상당히 참 우려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저는 만약 제가 제 집 앞에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되게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 집 앞에 싫은 게 들어오는데 애기들도 키워가지고 뭐 전자파가 해롭다 그러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항의를 했어요. 혹시 저쪽에 사는 돈 맞고 저쪽에 사람이 덜 사는데 저쪽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라고 이의를 제기해도 사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자리 자체가 공청회가 협량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통정만 억울한 분한테 바꿔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저쪽에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조항이 군데군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실시계획은 일단 현재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자는 한전이죠. 네. 그래서 한전이 이제 주로 이제 송전망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하게 되면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부 장관을 거쳐서 그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그 계획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즉시로 한 60일 정도 이제 공단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상으로는 지금 특별법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시 계획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은 입수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실시 계획을 공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또 혹은 그 다른 계획으로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그 절차를 마련한 기본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집 앞에는 집 앞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이 있을 때 그 대안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한을 찾는 것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입의 권한이나 그런 가능성들은 현재는 절차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밀양 풍년탑 갈등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인 큰 틀에 어떤 의견을 듣는 것 같은 형식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 안에 문제가 새로 드러나거나 주민들이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길은 명확하지 않다.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독일이 가장 잘 보는 그 계획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보게 되면 실시계획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송전망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365에 대한 것들도 345나 이제 765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왜 그 노선이 계획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미리 사전에 좀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이 않겠습니까? 송전망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지. 자, 그 부분들이 독일의 경우는 사실 이제 전력망의 수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2030년, 2040년까지 우리가 전력을 얼마나 생산을 해서 어디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이제 갈지.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지역의 3, 4, 5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계획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용인 반도체 화면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선전망 얘기를 하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국가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서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시나리오 계획들을 잡아서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이제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데 왜 굳이 이제 거기에 공단이 위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시나리오 계획 단계에서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전력망이 어디로 가설이 돼야 되는지 그게 이제 소위 그 전력망 기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망 발전 계획이죠. 망 발전 계획이 나오고 그 망 발전 계획에 따르자면 우리 지역으로 이 전선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또 우리 이 시종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소위 우리로 보는 입지위원회가 이제 입지위원회를 공청회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거의 저희에게는 한전이 우리 집 앞에 가설하기 전까지는 전력망에 대해서 3, 4, 5든 혹은 뭐 그 이하 단의 1호사든 혹은 넘어서 765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청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공청회가 열리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기간계획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방적으로 할 뿐이지 그거를 반드시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도 크게 달라진 그 이전의 것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특별법을 가지고서 속도를 좀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진국 하면 독일이나 아까 말씀한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진국이 단일 선진국이 아니라 굉장히 민주주의 절차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의 의사를 잘 존중하고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나이를 보고 아직까지도 독일은 그렇게 하는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또 이 자리에 듣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씁쓸한데 정리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정부와 이제 정치권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나 형식들은 여전히 미비하고 오히려 그냥 공전방은 예전보다 더 빨리 확 하이패스 내주듯이 확 지을 수 있게 그 여러 가지 권한을 전력 당국에 한전에 부여했다 이런 취지를 익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장의 취재를 저희도 종종 가게 되는데 송전탑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 얼마 전에 이제 하남시도 갔다 왔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보상을 하려고 그랬냐. 나는 저게 싫다고 말했는데 왜 나보고 이기주의라 그러냐. 나는 싫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왜 자꾸 보상 얘기를 하냐.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원치 않았는데 마치 내가 돈을 노리고 뭔가 반대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뭐 일부 언론이라든가 정부의 그 방향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싫고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이 전력망 특별법이 좀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절차상으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생략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들을 잘 뽑아서 그 주민대표와 그 관련한 실무자들 간에 그러니까 심도 깊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 좀 필요하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도 우리가 언제 보상 얘기했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이 소전망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전력,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얘기로 뭘 요즘에 많이 얘기하냐면 소위 이제 전력 식민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수도권의 그 많은 그 전력 공급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송전망을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식민지화 되어 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제 그리고 그 희생을 강요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방법, 그 전력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해본 바 없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게 왜 우리 지역이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뭐 설명도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한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식민지냐라는 말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쪽은 사실 우리가 식민지라는 말을 떠올리면 한쪽은 후타를 하고 있고 한쪽은 후타를 당한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누군가의 이익을 빼앗고 있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뺏긴다는 개념이 벌써 상당히 많은 지역 갈등하에서 두서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자꾸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 집 앞에 손전망이 막 지나가는 그림이 자꾸 그려져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제가 다음번 여쭤봐야 될 부분은 좀 약간 차가운 거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감정 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동대문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이제 어촌과 되게 하숙집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온갖 집에서 나온 인터넷 회선과 온갖 종이를 꼬불꼬불 꺼내가지고 거기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벤치로 뽑고 자르고 뽑고 자르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여기 전봇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온갖 집에 이걸 다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히 고장도 잡고 새가 둥지 틀면은 또 문제 생기고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고쳐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송전망 문제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전국에다가 이제 지도를 쫙 그려놓고 전라도에서도 수도권, 중정도에도 수도권, 서남에서 수도권, 강원도도 수도권, 모든 전력망이 수도권으로 쫙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전선도 여러 개가 묻히면 그게 고장도 자주 나고 불안불안해지는데, 이 큰 전력망들이 한 군데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손을 자꾸 들고 계신데 권영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 그 우리 박준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보충을 좀 드리면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 시대에는 그 공장을 짓고 그 이제 경제 개발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우선 공장 짓는 게 제우선이었죠. 그러니까 공장 짓는 거는 어떻게든 그 산업계에서 뭐 부지를 적절하게 정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러면 모자라는 전기는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발전소 입지를 이제 정해가지고 발전소를 짓고, 이제 그거는 공장이 이제 채워지면은 발전소를 위치를 정하는 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이렇게 정해졌죠. 그게 정해지면은 송전망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직선으로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운 게 제일 좋으니까. 가까운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가지 뭐 이렇게 좀 휴전선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어디다 지을 건지 확정하고 다시 어디 지을 확정하면 그냥 저걸 쭉 직선을 이어버리면 근데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점점 70년대, 80년대가 지나면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석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제 소비자가 증가하고 공장이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공장도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송전망을 이제 공장 수도권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갖 공장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옛날에는 송전선이 건설이 되면 야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송전선은 이제 이런
지금 답변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생존상이 지나가면 발전하고 있구나, 멋있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서는 게 그렇게 얼마나 이게 기분이 뿌듯한 좋은 일이었군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이제 송전망을 건설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송전망 건설 확충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워낙 반대도 심하고 반대도 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꼭 필요한 송전선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 건설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그거는 확충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뭐 국민의 희생은 어느 정도 또 요구를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생존선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1차 수국 계획에서 완전히 계획한 송전방을 보면은 40기가 정도 워터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까 34만 5천 볼트 송전탑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2선이 보통 가는데 네. 그거 10개 슬로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10기가와트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 3단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비수도권에서 공급을 한다면은 34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345km, 그러니까 345km 초고압 송전선로를 10줄을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탑도 10개 정도를 10개가 아니고 줄이 이렇게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이게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게 그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이제 10기가와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계획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 풍선탑을 새로 짓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100기가와트 우리 새 정부에서 이제 재정에서 100기가와트 내리겠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재생에너지 30% 점유율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소비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AI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의 소비 수준에서 30%를 대체를 하려면 그 정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건설하는 거는 그럼 이제 많이 막 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 전기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뭐 100기가와트 건설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소비자가 100기가와트 건설을 해서 100기가와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럼 30%를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쓰는 전기를 30%를 재생에 좀 써야 돼. 자, 그걸 갖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30%를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이게 그만큼 이제 수도권에다가 건설을 하든지 그게 한 13기가와트 정도 돼요. 네. 30%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용인에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대체를 해야 돼요. 저 이제 느낌이 왔어요. 왜 교수님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가 30%를 대체를 하려면은 방법이 하나. 수도권에 그 30% 13기가와트를 건설을 하든지 재생에너지를 아니면 기존의 송전선로에 화석연료 발전소를 빼고 거기다가 그 재생에너지를 건설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새로 13기가와트를 보내는 양을 건설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에다 13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갖다가 화석연료로 지금 당장 2030년에 대체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건설을 하는 것도 어렵다. 교수님 말씀은 아까 저희는 이제 주로 수도권의 전력이 엄청 늘어날 거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반도체 공장 위주로 얘기했는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대책 없이 늘리는 것도 아무런
그러니까 객관화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인 반도체 공장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수도권의 소비자가 30% 대체를 해야 되는데 30% 대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10기가와트 공장을 또 지어놓고 들어간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거에 2배를 그러면 또 공급을 순전망을 또 꽂는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더 이게 정비를 하게 이게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성전망이 이렇게 건설하는 게 가능한가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공급 수요 측면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돼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뭔가면은 그 개발 시대에 그 송경망 그냥 공장 짓고 발전기 그렇죠. 짓고 공장 짓고 발전기 짓고 송경선 건설하고 송경선 건설은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거든요. 네. 공장은 산업체에서 하고 계획하고 공장의 이제 주인이 하시고. 예, 이제 발전소는 옛날에는 산업부가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전이 그 송경선 계획을 채우니까 다 따로 가는 거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시기였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밀양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앞에 시장 짓다가 이제 예. 크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제가 옛날에 고리 발전소를 갔더니 765kV 송전선 계획이 쫙 수도권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밀양 사태 생기기 전에.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지금 현재도 그 전력망 구축법도 철학 안에서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 소비자, 송전망,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으면은 이걸 합리적으로 가져가기가 정말 힘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교체하는 시간 잠깐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교수님 말씀은 저도 약간 아차 싶었는데 사실 맨날 같았으면 막 공장 짓고 발전기 짓고 전선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주먹 복구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주로 아까 제 문제가 됐던 건 수도권 용인에 큰 건조시 공장이 들어온다. 저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초점이 있었는데 사실 세정부가 말하는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좋고 화석연료가 나쁘다 이 관점이 아니라 세정부가 말하는 30% 재생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면 또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를 또 수도권으로 끌고 오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자리를 전부 다 태양광이나 풍력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과연 그런 세밀한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벌리는 거냐 이런 반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부도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NDC 40%를 국가가 온실가스를 전대까지 줄이겠다. 법을 네.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35년 NDC를 이제 얼마 전에 확정을 했죠. 그거는 이제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책임 안에서 이제 계획을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오케이 그까지는 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그까지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야, 그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는 어떻게 하고 그 송경선은 또 어떻게 하고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그 국민들 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돈을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송전망 확충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또 다른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지산지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 30%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서로가 완전히 뒤엉켜서 지금 비뚤어져 간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과연 이대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될지 전문가분들은 조금만 쳐다봐도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는데 조금만 쳐다봐도 저만 집행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라는 물음표가 당연히 찍히는데 정부에 대한 그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동물에서 동대문 얘기하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전기를 또다시 수도권으로 더 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들이 쭉 이렇게 뭉쳐서 올라가도 안전상이나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기가가 필요한데 40기가를 건설하는 이유 자체가 그 안정성 때문에 송전망을 많이 건설해 놓으면 고장이 나더라도 이유가 많으니까 이제 안전한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의 송전망 계획은 우선 많이 건설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자. 이제 이건데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 송전선 이용률을 좀 잘 올리는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석강원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송전망이 사실 4차원으로 만들어놓고 1차원밖에 못 쓰고 있다. 여러 가지 기술 제약과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한전은 그러면 이제 4차선을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 4차선 중에 1차선밖에 못 들어오니까 16차선을 추가로 지면 되겠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송전망을 지금 1차선밖에 못 쓰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송전망의 그 전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실 이거는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런데 지금 한전의 경우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경우를 산정해서 그때도 정전이 안 일어나도록 건설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보낼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좀 더 그때 줄이고 이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IT 기술이잖아요. 그 IT 기술은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분야만큼은 IT 기술이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개선을 빨리 좀 하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송전망 꼭 필요한 곳에는 송전망 건설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계획된 대로 송전망 건설을 다 할 수 없으니 최소한으로 송전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송전망 이용률을 높이고 대순대로 공장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다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거버넌스가 듣는 분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전체 소비, 발전, 송전,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 이 전체를 다 봐가지고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앞으로 할 일은 많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워낙 큰 얘기들이 팍팍팍 들어오니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제가 좀 사실 좀 세상 놀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정 교수님께서는 국내 이제 전기공학 전문 분야이시고 개통이라고 하는 정말 공학적이고 엔지니어링과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통한 부분인데 이분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문제다 지금 단순히 기술만 갖고 안 된다 말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 뒤엉켜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구나 라는 마음도 한 번 더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디프레스된 마음으로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석방원 위원님께서 아까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스웨덴 사례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전력망 문제가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도 좀 도움이 된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유사한데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한 나라들이 있고 이제 아닌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예외적으로 너무 높은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이제 아까 스웨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오이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이제 북유럽의 수직으로 오이가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부 절반에 그러니까 인구 북부 절반 위쪽은 이제 인구의 10%만 살고 이제 남부 그 남부 절반에 인구의 90%가 몰려 삽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은 이제 그 중간쯤에 이제 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되는데 그 스웨덴도 그 스톡홀름 그 권역 그 수도 권역도 전체 전력의 한 62%를 그러니까 스웨덴 전체 전력의 한 62%를 쓰는데 그 자급률은 한 뭐 3분의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북부에서 끌어다 씁니다. 거기도 자급이 안 돼서 또 원 지역에 끌어온다. 북부에서 이제 수력하고 전통적으로 수력과 풍력이 풍부한 지역이고 인구는 적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력을 쭉 끌어오다가 1983년도에도 정전이 한 번 났고 2003년도에도 정전이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한 나라고요. 선진국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과거의 생각대로였다면은 전력이 남부에서 모자라게 될 때 북부에서 송전선으로 이게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전력이 그래서 남부의 전력에서 어떤 그걸 외란이라고 하는데요. 외란, 그러니까 외란? 예. 인지내란 말고 그렇죠. 발전기가 막 이렇게 고장이 나왔고 이게 이제 그 남부의 이제 공급력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그 상황이 왔는데 과거 생각하기로는 그냥 북부의 전력이 남아 도니까 당연히 남부로 그게 전력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전압 안정도라는 그 이슈 때문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전이 그 대형 정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스웨덴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도권의 전력을 제한해서 송전하는 것처럼 스웨덴도 이른바 그 전압 안정도 제약을 본격화 시작을 하면서 스웨덴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이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설비 용량은 한 21기가와트 이상인데 실제로 그 보낼 수 있는 허용 송전량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3차선 만들어 놓고 1차선만 쓰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 2011년도부터는 이제 이거를 신규 송전선로를 그 건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수요를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요를 보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역별 차등제로 해서 스웨덴 남과 북을 이제 크게 4개 지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그 전력 공급 여의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4개의 시장 가격이 지역별 시장 가격이 형성하게 해서 했는데 당연히 가장 북부 인구가 적고 발전소는 많은 북부가 가장 저렴하고 남쪽은 가장 비싸게 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도매 전기 요금 기준으로 그렇고 뭐 소매 전기 가정용 전기 요금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30%나 차이?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스웨덴의 많은 전기 다소비 업체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제시를 하면은 그때 다 대부분이 다 신규 공장은 다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사람들 많이 없는 곳으로 전기요금이 있고 전기요금이 싸니까요.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 가격 신호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남부 가장 비싼 가장 그 최남단은 아예 그 신규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신규 이제 공장 건설 계획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스웨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이 정책을 이끌었고 사실 모든 유럽이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 그것도 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나라 안에서 한쪽은 비싸지고 한쪽은 저렴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게 공급하는 쪽과 소비하는 쪽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반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북부에 몰려 있고 남부에는 그 공장이 좀 많은데요.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독일도 이제 그런 그 지역별 차등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 남부의 제조업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남부가 가장 비싸게 오르겠죠, 가격이. 그러니까 남부 제조업체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그냥 우리처럼 전국 단일 요금제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요. 근데 하여튼 스웨덴은 그런 거를 조기에 이제 그 빨리 개혁을 해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그거를 달성을 해냈는데요. 그래서 그 전력 수요를 고르게 지역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성공 사례인데, 근데 이제 우리도 다행스럽게 그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1, 2년 내에 그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얼마나 그 차등화를 시킬지 원가대로 과연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남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 얘기인데 저 북유럽 저 선진국 야 그게 한국에서 되겠어? 야 이런 항상 이제 질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말씀 주신 것만 제가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도 한국에서 사 먹으면 싸잖아요. 근데 내륙 지방으로 가면 비싸지고 이게 당연히 시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긴 한데 전기요금은 좀 묘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수도권에 지금 집값도 비싸고 대중교통도 비싸고 물가도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전기요금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돼?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반발감도 실제로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한편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은 이제 전기가 좀 많은데 진짜 전라남도에 태양광 많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든가 뭐 원전 많은데 강원도나 이제 경북 뭐 경남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공장을 지으면 뭐 많은 촌놈들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할까? 야, 내가 어떻게까지 서울의 수도권까지 올라왔는데 저기까지 갈게? 이런 저항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이제 요소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다닐만한 직장이 지방에는 없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고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천안 이하로는 신규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다. 천안이 예. 남방 한계선 그렇죠. 예, 남방 한계선. 네, 딱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장 그 기본 그 핵심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게 청년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회피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삼성 반도체 공장도 그래서 용인에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아주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일부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청년들이 실제 수도권 대비 지방에서 주거를 했을 때 이제 많은 그 불편함,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 뭐 이런 거를 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뭐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은 부동산이라든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자기 친구는 예를 들면 자기 친구가 만약에 서울에 살면서 공장을 다니면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보상이 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수도권이. 벼락거지다. 예. 근데 지방에서 이제 주거를 하면서 뭐 부동산이 있어봤자 어차피 가격이 똑같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서 이제 거주하거나 지방의 공장을 다니지 않는 이유다. 이제 뭐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말들의 뭐 일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청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여건을 개선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에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의료, 교육
문화 여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전기요금이 같이 이제 그 지역별 원가대로 투명하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돈을 내고서라도 수도권에 살고 싶다면 또는 수도권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면은 말리진 않겠으나 대신 원가대로 다 내라.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에 정말로 방향에 공감은 가는데 일단 이제 이거 이제 석 의원님의 비판 댓글을 이제 석 의원님은 꼭 명시를 하시고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전력망 문제로 시작했을 뿐인데 저희가 짚고 건드리고 훑고 지나간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불편에 대한 문제 혹은 취업에 대한 문제, 수도권으로 과밀화되는 문제, 사실상 전력망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과 사실 나라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시스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시간이 7시 5분입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 텐데 5분을 그냥 다 쉬지는 마시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혹시 여쭤볼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과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앞에 오프라인에 함께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준비하셔서 잠시 시간 뒤에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질문과 함께 이제 전문가분들의 못다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간단히 의사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이런 채팅창으로도 지금 현재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말을 다 못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셔서 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로 혹시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 지금 손을 먼저 제가 죄송한데 옆에서 주시겠어요? 아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지역별 요금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걸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은 누군가가 그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그 정책을 수행을 하면 항상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정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시장 체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면은 자 지금 송전선이 제약이 없이 송전선을 막 깔아놨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수도권으로 다 보내면 되죠. 사차선 막지 말고 그냥 쭉 열어놓으면 보내면 되는데 네. 송전선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발전을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라서 버리거나 저장을 해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더 써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는 비싼 가스 발전기를 위에는 부족해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밑에는 만든 전기를 팔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닥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출력제를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들이고 이게 봄철이나 가을철에 전기가 막 넘쳐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네. 태양광 발전 일부러 꺼뜨리고 그런데 수도권에는 가스 발전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 제도를 제대로 돌리면은 비수도권에서 도매시장 가격 그럼 거기서 제일 비싼 놈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수도권은 수도권에서 제일 비싼 놈이 가격을 결정을 하면은 여기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비수도권에서는 싸게 샀으니까 그쪽에는 소비자 요금을 싸게 주고 수도권에는 비싸게 샀으니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걸 인위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일 시장 가입 제도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보면은 이 지방에는 한전이 이제 전기를 살 때 그 비수도권에서 싼 전기요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그 발전기가 이제 그 시장 가격이 결정을 하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단일 시장 가격으로 하면은 수도권의 제일 비싼 가격이 전체에 맞는 거죠. 그러면은 한전도 저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도 그 시장 가격은 수도권 발전기 시장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한전이 그 발전 사업자들은 이제 과다 수익이 생기고 이제 한전은 돈을 더 많이 전력비는 더 많이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모든 제품이 그렇잖아요. 저기 산지는 네, 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산지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수송을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버리잖아요. 그럼 뭐 산지 가면 엄청 싼데 서울에서는 비싸고 이게 경제 논리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렇게 하면은 저기 중소기업 중에 전기요금이 밀가하는 공장들이 많대요. 네. 그런 공장들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우리는 인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 때문에 못 내려가 그러면은 그 반도체 돈 많이 버니까 월급 많이 주고 전기요금 많이 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해도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중요한 공장들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분들 안 내려가려고 한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서울에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뭐 일부러 내려가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대신에 제대로 시장 가격을 제대로 쳐가지고 공장도 비싸게 돌리고 인건비도 많이 전기요금도 비싸게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공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반도체 공장도 전기요금이 이제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비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이나 다른 이야기 있으면 저에게 신호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 교수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은 거의 이제 에너지 전환 업계에서 이제 찐 고수들만 이제 원할 수 있다는 이제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참 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997년에 이제 IMF라는 국가 대사건을 한번 겪은 다음에 그때도 이제 전력 시장 민영화다, 의료 민영화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영화라는 말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거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력시장에 대해서 되게 상식적이죠. 가까운 곳은 싸니까 싼 가격에 멀리 힘든 곳은 그만큼 힘드니까 비싼 가격에 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국민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마치 세금처럼 인당 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본적인 인식, 받아들이는 생각도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전기가 풍부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정말로 잘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잡을지 안 잡을지 정부가 좀 더 정밀한 계획과 혹은 거기에 대한 모델을 하나씩 제시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한 말씀만 더 드리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시장 권리에 맡기자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한전 구조를 바꾸자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하되 네. 가격 한전 임직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만 이렇게 좀 산지하고 수도권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서의 그 생산비가 다른 거는 지금의 이제 구조에서 그거는 적용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전 구조 개편하고 얘기되는 건 아닌데. 네, 저만은 제가 꺼낸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유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유류 가격도 1994년 이전에는 항상 정부가 연말에 내년도 유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 고시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1년 내내 휘발유, 경유 가격, 등유 가격이 1년 내내 고정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1년도에 이제 그 1차 걸프전, 이라크를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유가 자유화를 이제 단행을 합니다. 유가 자유화, 그다음에 이제 유류의 판매 유통 자유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97년부터 그래서 매일 유가가 변동하고 지역마다 다르고 주유소마다 유가가 달라지게 된 게 이제 그때부터인데요. 전기도 사실 그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전기는 저장하기가 어렵고 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게 전기는 공공재다. 유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기도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도 송전 부문 따로, 그다음에 발전 부문 따로, 송전 부문 따로, 배전 부문 따로, 판매 부문을 따로따로 시장별로 운영을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서구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1990년대에 이제 그 결론을 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해야지 이게 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 주장이 그런 논리였는데 90년대부터 이제 그게 완전히 뒤바뀌면서 전기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제 여전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특별하게 다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경쟁 체제도 도입이 됐고 요금의 자유화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이 됐고 물론 이제 규제는 하죠. 여전히 그 정부의 그 규제 기관이 가격 규제라든가 여전히 이제 상한선 규제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하는데 그 OECD에서 여하간에 OECD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하고 멕시코밖에 안 남아 있다. 두 나라뿐이요. 네, 나머지는 다 지금 시장이 요금을 결정을 하고 규제 기관은 뭐 예를 들면 상한선 같은 것들만 규제를 하지 일일이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역별로도 차등화시키는 나라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도 차등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변전소로마다 전기요금이 달라지게 이렇게 더 복잡한 체제로 지금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전통적인 생각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그 이 변하는 세계 추세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던 조금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관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신어주시면은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업하실 때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찍어서 물어봐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시키시나요? 가끔 하죠. 그거 하시나요? 저기 혹시 미리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제작진 분들에게 전달받은 얘기인데 사실 저도 질문 내용이 딱 바로 와닿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바뀌는 거 아닌 거냐인지 제가 여기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U자형 송전망, 아무래도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송전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 정권 내에서 전부 다 마무리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랑 이제 비슷하게 했던 아세안 파워그리드, 아마 말레이시아 쪽에서 동남아 국가들에 연결짓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천천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질문의 요점을 제가 보기에는 중차대한 계획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정권은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라는 좀 의구심과 우려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 고속도로에 보면은 뭐 서해안 고속도로, 율자해 고속도로, 촘촘한 고속도로 뭐 해가지고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그 목소리는 뭐 다 하겠다는 거냐. 뭐 수도권으로도 보내고 뭐 비수도권도 서로 연계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가 이제 지금 5년이 안 남았잖아요. 좀 5년 안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네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왜냐면은 에너지의 이제 긴 관점에 보면 에너지- 순간의 찰나에 불과하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네. 지금 한전에 송정선 건설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11차 수급 계획에 한전이 그 설계하는 그 저기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송정선 이 정부 안에는 그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우리 현실적인 네, 문제로 그렇죠. 넘어가시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계획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 이제 그 크게 계획하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도 2035. 네. 뭐 2030이고 그때 2030년에 20%할 때 엄청 먼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2035년, 2040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030년은 어떻게 할 거냐? 코앞에 이제 닥쳤는데. 그렇죠. 이제 그 저는 이제 2030년을 살아남아야 2035년도 우리가 가는데 그럼 2030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 U자 해고 고속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크게 송전선 건설하고 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선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030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되돌아가면은 2030년에 이제 우리 그 장관님이 100기가와트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12기가와트를 지금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사실 이제 이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은 2030년에 예를 들어서 반도 못하는데 2035년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답을 드리면은 율자의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장기 계획은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게 2030년까지 진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느냐. 근데 법적인 책임은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한전 전력거래소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사실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송정선 건설로 뭘 할 수는 없다면 촘촘하게 뭘 지방 산단이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좀 거기다 건설을 하고 공장들도 이제 아리백 필요한 공장들 좀 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또 이 그 산단 자체가 보면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정책적으로 아직 이제 그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를 저희가 잘 파악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되게 분명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장기적이고 거대한 청바지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 봐도 10년 후, 20년 후 예측을 쓰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게 당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오히려 이미 과거에 제시해둔 숙제가 이미 코앞에 닥쳐온 게 이미 많다. 네. 당장 앞에 닥쳐온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한 계획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개소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를 어떻게 드릴까요? 네네. 네, 크게 말씀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환경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 양준하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들었던 질문들 있는데 먼저 아까 전력망 효율성을 높이는 이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한전이 이거를 그 전력망 확충 때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계속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주민 수용성 문제나 뭐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 되게 건설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다수의 송전망을 건설하려고 계획한 이유가 뭘까? 아니면은 뭔가 한전 입장에서 다수의 송전망을 건설할수록 뭔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는 건가? 이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정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용성 부분과는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드릴까 아니면 예. 먼저 다시 간단한 미루고 계신가요? 그 한전의 계획 부분들은 아까 전영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금은 이제 화두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2035년, 2040년까지 저희가 원래 계상했던 전력 수요 이 부분들은 한전 계획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수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지금은 저희가 분산형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산형 그 공급 체제가 아니면 지금 여전히 발전소들이 그 현재는 또 재생에너지가 싼 가격, 싼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전남, 전북 뭐 이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재생에너지의 원래의 취지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분산형 때문에 사실 이런 송전선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설비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하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형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전남에다 뭐 해남 솔라시티니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전은 현재의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분산 에너지 설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부분들은 과거의 중앙집중식의 그런 송전 공급 계획을 여전히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안정도 문제들 얘기를 하면서 현재 그러니까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여유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늘려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던 거죠. 네. 아까 첫 번째 질문. 왜 아까지 4차선 만들었는데 왜 2차선만 쓰냐? 한전은 왜 그걸 4차선 다 못 쓰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박진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한전은 지금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전은 발전 계획하고 다 쓰면은 발전소 부지하고 발전 용량 다 쓰면은 저희가 송전망 건설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도 11차 수급 계획에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전망을 건설 계획만 세운 건데 이게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발전 계획하고 수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동시에 그걸 건설할 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송전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력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송전망에 이제 접속을 한 송전망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면은, 거기에서 송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안 돼요. 열이 발생하면 송전선이 이렇게 늘어지거든. 쇳덩어리가 돼서 이게 늘어지니까 얼마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면은 온도가 40도씨일 때. 왜냐면 주변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40도씨일 때 바람도 안 불어.
또 0.5m/s의 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또 안전할 정도로 전류를 적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하기로 정하면 40도에 0.5m/s가 되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건설해놓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보다 그 관리를 안 해도 완전히 관리를 안 해도 어떤 경우에도 그 조건을 넘어가는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겨울에는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어. 봄에도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어. 근데 여름에도 대부분의 날은 더 보낼 수 있는데 혹시나 넘을까봐 또 넘을까봐. 그러면은 40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5도나 뭐 35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35도를 넘어가지고 이걸 더 초과를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IT 기술을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는 1년에 한 며칠만 컨트롤 하면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또 그 재생에너지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어디에 어떤 재생에너지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어서 그러니까 기상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출력을 하는지 사실 그게 예측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면은 훨씬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우에도 정진이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지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잠깐 조금만 더 보완을 드리면은 그게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전압 안정도 제약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열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열 제약은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그 명목 설비 용량보다 더 많이 상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배경을 이제 좀 약간은 이해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압 안정도 제약은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장거리 송전 한 200km 이상 뭐 400km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기 전남 영광에서 저기 지금 거기 원전단지에서 지금 뭐 서울까지 오는 송전선로이면서 또 동시에 서울이나 이 수도권처럼 아주 그 전력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경우에 전압 안정도 제약이 생깁니다. 전압 안정도가 불안정해지고 그거를 그 정전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약인데요. 전압 안정도 제약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방금 말씀하신 열 제약은 이제 그 짧은 그러니까 한 100km 이내에서 지방 대 지방 간에 만약에 송전선로를 뭐 추가한다거나 배전선로를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그때 생기는 제약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압 안정도 제약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안정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방 수도권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전압 안정도 제약이 생기면 4분의 3을 못 쓰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제약이 없는 이제 지방에서 만약에 이제 저 호남에서 뭐 주변 뭐 경북이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 만약에 송배 전환을 할 때 그것도 짧은 거리 내에서 한 100km 이내 거리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얼마든지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교수님. 예, 뭐 거의 맞는데 80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압 안정도 제약해서 전압 안정도가 발생하는 선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를 많이 붙였어. 이제 열제약을 해소를 해가지고 많이 붙였는데 전압 안정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압 안정도라고 하는 게 이놈이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거든. 근데 전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아니 성전선로가 끊어졌어. 근데 성전선로가 끊어지는 게 지금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
보내고 끊어지면은 밑에 조치를 플랜 B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간다.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것도 IT 기술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환전에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난리를 치는 공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IT 설비 다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게 뭔가 환전은 그 테슬라가 AC 발전기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기술적 베이스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재생기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전은 한전을 변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한전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면은 송영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그래서 보수적으로 안정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뭐 그걸 뭐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됐다보다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 좀 되셨을지? 네, 갑자기 질문이 와요. 네, 먼저 손드셨던 뒷부분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거든요. 네. 순전한 이용률이 낮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운용을 하는 주체인 한전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을 뭐 한전 아니면 뭐 정권이 이제 그렇겠죠. 지게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을 늘려가지고 좀 시장 신호에 의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책임의 문제라든지 뭐 블랙아웃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책임 소재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눠서 가야겠죠. 이제 한전이 그 송전망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한전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IT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송전선을 많이 건설해서 그걸 확보를 한 거고 이제는 그걸 그렇게 송전선을 계속 지을 수가 없으니 그걸 이제는 IT 설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도 그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률을 계속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책임을 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정점 담당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IT 기술이 들어와도 승진 안 나게 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그게 한전이 다 하기 힘드니 이 소비자 쪽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VPP라고 작은 발전기들을 모아가지고 가상발전소를 만드는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모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VPP 안에서 또 그 자기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한전이 하던 일을 이제 소비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라 그러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또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제 판매 쪽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이 PP가 발전하면서 저기도 팔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출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제 구조 개편 이야기로 또 가니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까지 다 하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약해지셨군요. 아,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자.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이어서 여쭤보자면, 그래서 만약 이게 어떤 시장 참여자들 혹은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송전망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원래는 한전만 책임지는데 사실상 정부잖아요. 그냥 정부나 공공기업이 책임되는데 갑자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왔는데 사고가 터진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독립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니 옛날에는 그 환전하고 그래서 두 개만 딱 정부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플레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환전하고 거래소가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 기술적인 사항도 엄청 복잡해졌고 그걸 하나하나 이걸 기준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기준들이 새로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규제기관도 얼마나 좀 많이 주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규제기관이 그냥 멋있으라고 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플레이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걸 갖다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기관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아까 언급하셨던 거버넌스의 변화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예. 이런 의미로. 예. 네, 아까 질문 해주셨던 분이 네. 네, 저는 기회나 청년 모임 비계획에서 나온 김현태고요. 간단하게 청년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대규모적인 그런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자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이어서 질문으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셨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걸 택하는 게 오히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부 주도의 이런 대규모 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돈으로 봐야 된다. 뭔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소의 발전 비용으로 내는 게 지금 한 60조 원 되는데 매년 이게 화석연료잖아요. 네.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60조 원이 설비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설비를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돈이 가는 곳에 우리 잡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을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좀 오르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설비를 지금 수입을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제 옛날부터 조금 잘했으면 우리도 선택을 우리 걸로 갈 수도 있었네. 있었는데 또 뭐 옛날에 우리나라 정전기 기업이 풍력 발전소 투자 업체에다가 다 그냥 지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화석연료 수입액을 우리 이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유지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필요를 할 거다. 그럼 그게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져야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알맞게 끌어주셔서 저는 여러분께 다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자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온앤오프라는 이름의 첫 번째 토크쇼였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겼거든요. 내 집 앞에 송전망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국제적인 전쟁과 그리고 국가의 앞으로의 청사진과 전체적인 전력망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안에서 고용은 어떻게 되는 문제이며 자본과 시장의 구조는 어떻게까지 가는가. 사실 이 많은 키워드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구조로 지금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답안이 있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공익에 부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답안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온앤오프라는 토크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분들보다 더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단언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할 좋은 답안지를 골라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